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에 따라 최대 저축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봉 3천만 원이 되는 사람, 실수령액 월 220만 원을 받는 분들이 1년에 1,000만 원을 모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축 가능한 금액은 월 80만 원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쪼개서 저축을 하고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이시면 한 달에 실수령액이 225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220만 원을 받는 분이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달에 월급에 2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라고요?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죠? 8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20만 원 중에 80만 원을 저축하면서도 생활이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돈을 저축을 하고도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정확한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매달 꼭 내야 하는 고정 비용과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최저 변동 비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계산을 하고 나눠서 이 비용을 뺀 나머지를 저축을 해야 그 저축이 유지가 잘 될 수 있겠죠. 내 생활비 생각은 안 하고 마음이 너무 앞서서 저축 금액을 과하게 잡으면 분명히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의 고정 비용과 최저 변동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고정비는요, 매달 변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통신비, 월세, 대출이자, 각종 보험료, 정기 구독료 등이 포함이 되겠죠. 예시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통신비, 보통 핸드폰 요금, 인터넷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게 대략 10만 원이다. 그리고 정기 구독료, 넷플릭스, 애플뮤직 등등등 많이 있죠. 그런 게 6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개인 보험들 있으시죠? 실손 보험이라던가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등등 이런 게 내가 한 20만 원 정도 나간다. 그리고 자기 개발, 각종 배우는 것들, 온라인 강의, 학습 자료 등등에 10만 원 정도를 쓴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쓰시는 고정비들이 사람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10만 원 정도 된다. 이러면 토탈 56만 원의 고정비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건 뭔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변동비의 측정인데요. 변동비는 사실 내가 조절이 가능한 소비 영역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식비나 유흥비, 쇼핑비, 취미비용, 생활비용, 데이트비용 등등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말만 들어봐도 내가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 금액, 최고 금액을 잘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한데요. 식비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밖에서 사 먹는 사람이다. 이러면 대략 30만 원 정도의 식비가 발생을 할 겁니다. 쇼핑 및 생필품 등등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책정. 유흥비 및 외식비, 친구들도 만나고 카페도 이용하고 데이트 비용 등등등 다 해서 포함한 비용을 말을 합니다. 이게 한 30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다 라고 설정을 하시면 이분의 변동비 총 합계는 얼마인가요?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고정비 56만 원, 변동비 80만 원으로 해서 이분은 총 136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 어떤가요? 남은 84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식비와 생필품을 제외하고 용돈 30만 원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맞아요. 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가 현재 이 금액을 벌고 있고, 그렇지만 나는 이만큼을 모으고 싶다 하면 허리띠 졸라 매야죠. 할 거 다 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 우리 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거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주거비의 유무에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주거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모님 집에서 사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만약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등을 내시는 분이라면, 이런 분은 월세가 만약 50만 원이라고 하면 고정비 예산에 50만 원을 더 해야 되겠죠. 이분은 아무리 알뜰히 살아도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34만 원인 거예요. 1년이면 얼마인가요? 최대 408만 원이란 돈을 모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추가로 돈을 더 모으고 싶다면 목표하는 추가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1. 지출을 더 줄이던지 2. 추가적인 수입을 별도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빡빡한 생활을 감수해야 내가 원하는 금액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월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주거비가 들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 하면 어떤가요? 누군가는 월세를 내고 나는 안 낸다면 굉장히 나는 유리한 상황에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그 비용만큼 무조건 저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한 달에 80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8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 번에 80만 원을
다 넣어서 계좌 하나로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계좌로 쪼개서 저축도 가능합니다. 또한 적금이 아니라 투자와 적금을 섞어서도 가능하겠죠. 모으는 유형과 방식은 많을 수 있는데요. 무조건 적금으로만 넣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월 80만 원짜리 정기적금 통장 한 개로 1년짜리를 개설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것을 50만 원과 30만 원으로 나눠서 각기 정기적금 계좌 2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의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2개로 나눠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적금을 잘 하고 있다가 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이 일부가 필요해요. 그러면 80만 원짜리 계좌 하나면 아예 깨버려야 되지만 내가 50, 30 2개로 나눠서 적금을 넣고 있으면 30만 원짜리 하나만 깨도 가능하겠죠. 5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넣을 정기적금 통장 50만 원짜리 하나와 자유적립적금 계좌 한 개를 만들어서 또 30만 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80을 하긴 할 거지만 내가 좀 용돈이 많이 필요한 달이나 좀 어려운 달은 이 30은 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자율성을 주는 구조로 해서 정기적금 50대, 자유적립적금 30 이런 구조로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저축과 투자를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동시에 하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저축 대 투자의 비율과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적립형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안정적인 저축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잣돈 성격의 돈을 모으시는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꼭 마련을 해서 어딘가에 써야 될 돈을 모으시는 경우라면 원금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비율을 높이셔야 하고요. 이 비율은 보통 저축 8, 투자 2 내지는 7대3 그리고 많이 간다 해도 5대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투자를 할 때 투자 상품의 성격도 저위험 내지는 중위험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나의 자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합니다. 고수익이 좋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저축의 50%, 중위험 투자의 30%, 고수익 투자의 20% 정도로 분배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저축, 중위험, 고수익 투자란 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저축 50%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저축을 위해 80만 원의 50%인 40만 원을 안전한 적금 상품에 넣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넣을 때에도 한 번에 40만 원을 한 계좌로 넣는 게 아니고 적금과 비상금 통장으로 나누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비상금 계좌나 예비비 계좌가 따로 있으시면 괜찮고요. 만약에 40만 원을 비상금 통장과 나누겠다 이러면 32만 원과 8만 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1, 2년 동안 정기적금에 매달 넣으시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비상금 통장으로 갑작스러운 상황, 이벤트에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위험 투자의 30%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중위험이라 하면 우리가 ETF나 채권형 펀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ETF가 뭐죠? 상장지수 펀드죠.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적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고수익 상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16만 원 그리고 채권형 펀드 같은 곳에 한 10%, 8만 원 정도를 넣으시면 중위험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TF는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보다는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 정평이 나 있죠. 마지막으로 고수익 투자 20%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면 약 16만 원에 해당을 하고요. 이걸 고수익 상품에 넣겠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개별 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그런 고위험 자산을 말씀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종잣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투자형 상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잃으면 절대 안 되는 돈을 모아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고수익 상품은 아직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형 상품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좀 되신 다음에 들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면 다음 화면을 좀 주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0%를 나눈다 하면 개별 주식의 10%, 암호화폐 등의 10%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많은 퍼센테이지가 위험한 쪽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뭐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실 수 있겠죠.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의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발전 가능성과 수익성, 즉 성장 가능성이 확보된 특정 기업들의 주식을 구매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겠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22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1년에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축 가능한 80만 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면 저축과 투자까지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